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리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리플 가격 왜 오르는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더 오를 것 같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좀 아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리플 급등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내 거래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내 거래소가 지금 한동안은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주도하더니 오늘 그리고 뭐 어제는 리플이 주도를 하고 있죠. 리플 거래량이 하루 동안 5조 원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 가격도 이제 3,000원을 뚫었다고 하죠. 아주 오랫동안 3,000원을 못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2018년에 코인원 재직 시절에 리플 가격이 그때도 많이 올라서 3,000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3,000원에 이제 리플에 탑승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그때 리플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2등 암호화폐로 막 공고히 하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어쩌면 역전할 수 있다. 은행들이 막 리플 XRP를 리플 엑스커런트죠 당시. 은행 간의 스위프트망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은행망으로서, 송금망으로서 이 리플이 완전히 은행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번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2018년이면은 벌써 뭐 6년 정도 된 긴 시간 동안 그때 3,000원대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물려 계시죠. 그래서 리플 가격이 이렇게 다시 3,000원을 뚫자 이제 전고점인 한 4,000 얼마였나요? 4,300원 정도 되는 전고점도 이제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관심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오랫동안 리플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제 탈출 기회를 얻으신 거는 뭐 좋은 일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리플이 이번에 급등한 이유가 코인베이스에 주로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국내 거래소를 보면은 거래량이 5조 원씩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이 가격이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지금 역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이 시장이 리플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면 김프가 나왔어요, 맞죠? 먼저 국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거를 해외가 따라가는 형태일 테니까. 근데 반대였던 겁니다. 사실상 이 기관 투자자가 80% 이상의 거래량을 담당하는 코인베이스에서 이 리플 매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가격이 먼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국내 100%죠. 국내 100% 개인 투자자 시장이잖아요.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푸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을 투자를 했느냐?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사임하기로 했죠. 내년 1월 20일에 스텝다운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임자로서 내정된 사람이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 친화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뭐 기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유명하고, 이분이 이제 SEC 의장이 되시면 지난 몇 년 동안 SEC와 리플사가 벌여왔던 이 소송 공방전이 종료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일단 있죠. 소송 무혐의 되거나 무혐의 처리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사가 합의안을 써서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리플의 오랜 가격을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이 소송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번에 해결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암호화폐위원회라는 게 생길 예정입니다. 이건 트럼프 공약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없었어요. 그동안 그전에는 미국의 의회 안에 암호화폐위원회라는 건 없었습니다. 뭐 이제 금융 혁신을 위한 어떤 뭐 그런 부서들은 위원회들을 만들어져 왔었는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딱 포커스해서 다루는 위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암호화폐위원회가 신설되면 위원장이 또 누가 될지도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 암호화폐위원회가 등장하면은 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정해야 됩니다. 누가 그 안에 들어갈 거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거론되고 있죠. 그 중에 리플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제 뭐 리플 가격도 이번에 많이 올랐고 뭐 전 세계적으로 리플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정계에다가 로비를 할 때, 또는 이제 뭐 정부, 행정부 이런 아니면은 공공기관 이런 곳에 자금을 투자를 하고 리플이
그 어떤 리플 친화적인 어떤 법안 같은 거를 이끌어내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잘하는 그런 회사인데 만약에 암호화폐 위원회에 리플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당연히 리플이 이 미국 주도의 암호화폐 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리플과 함께 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코인베이스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안데리센 호로위츠라고 그 옛날에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만든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어떤 구루, 이분이 세우신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안데리슨 호로위츠의 이제 암호화폐 전문 투자, 암호화폐 웹3 전문 투자 암이라고 할 수 있는 A16Z라고 하는 VC가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 웹3 VC입니다. 이곳이 이제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크라켄 거래소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고 리플까지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뭐 어쨌든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을 많이 진두지휘하고 끌고 가고 그다음에 아젠다를 세팅할 거기 때문에요. 물론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해상충이 있죠. 그러니까 업계의 당사자가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자가 그 법안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여도 되느냐라는 문제죠. 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계 당사자들이 어드바이저나 뭐 자문이나 이런 걸로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미디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이런 코인베이스, A16Z, 리플, 크라켄 이런 곳들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좀 갈려서 미디어가 지금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죠. 솔라나와 지금 리플 이 두 개가 바로 다음 현물 ETF 후보군으로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이 현물 ETF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플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비트코인처럼 그런 어떤 여건이 형성되는 거니까 리플 가격에 일단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리플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RLUSD라고 하는데요. 미국 달러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이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이게 미국에서 지금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래도 조만간 승인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대서특비를 했고요. 대서특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미국에서 허용되면 승인되면 바로 이런 거래소들에 상장하겠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다 그 청사진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래소들 뭐 주요 거래소는 없더라고요. 코인베이스도 일단 빠졌고 뭐 그런데 아무튼 코인 투 코인 거래소들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거래소들은 많이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팔 같은 회사들 보면요. 페이팔 USD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주가도 일부분 이 좋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크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거래량이 커진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본 사업과는 무관하게 아무래도 좀 이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약간 페이팔도 수혜주로서 관심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은 비상장사니까 주식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냥 SRP라고 하는 그 코인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 XRP 코인이 약간 주식처럼 증권처럼 리플사에 투자하는 주식처럼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XRP 토큰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그 두 개의 가격이 연관이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이 리플사가 테더처럼 또는 USDC 그 서클이 만든 USDC처럼 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미국채에 달러를 받은 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여기서 모의엄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국채 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테더처럼 커진다면 테더사가 뭐 1년에 한 조 단위의 돈을 벌잖아요. 이런 어떤 기대감이 불어일으켜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상당히 리플 지금 XRP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네 가지 모두 다 호재이기는 한데 리플의 문제는 이런 규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핵심 사용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다 그래요. 알트코인들의 규제의 어떤 뭐 또는
이 뭐 불확실성 어떤 뭐 창시자가 뭐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구설수에 오르는 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부수적이고 사실상 제일 코어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핵심 사용성의 부재입니다.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규제 문제가 싹 빠진다 그래서 이 사용성 문제까지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성 문제. 리플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코인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물건을 아직 만들기 전인데 이 뭔가를 만들기 전에 무슨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만드는 게 바로 내가 만드는 서비스 또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의 문제는 솔루션을 먼저 만들고 그 솔루션으로 맞춤해서 문제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다니는 솔루션인 거예요, 다들.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리플은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왜 필요한 거지? 블록체인이 여기 왜 쓰여야 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클리어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핵심 사용성이다. 왜 꼭 리플이어야만 하는가? 은행 간의 송금을 편하게 하겠다는 게 정말 리플의 목적이라면 스위프트망을 대체해서 그러면 정말로 스위프트망보다 훨씬 더 나은 체계가 맞는지 그거를 검증을 해야겠죠. 그걸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으면 되죠. 그냥 코인으로 먼저 이렇게 막 가격이 오르고 그거 가지고 막 생태계 넓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그 핵심 어떤 걸로 위해서 XRP가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증명된 게 없어요. 일부 은행들이 이 리플을 갖다 뭐 리플이 만든 그 엑스커런트라고 하는 송금망 그거를 도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은행 간 해외 송금에서 진짜 유의미한 규모로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해외 자본이 움직였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기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어떤 또 이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 위원회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위원회는요, 리플 같은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방금 위원회에 이 어떤 기업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생태계가 굉장히 이 앞으로 좋은 지금 상황이 많이 펼쳐질 거로 예상은 되지만 그거 말고 더 큰 아젠다가 하나 있어요. 이 암호화폐 위원회가 등장하고 암호화폐위원회를 이끌 차르 그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사람은 더 먼저 이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시아 러미스 와이오밍주 의원이 상원 의원이 법안은 이미 발의해놨고 그리고 이 뭐 하원과 상원의 그 협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이 되겠지만 어,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 법안에 대한 논의와 그 다음에 그 상하원을 통과하는 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2026년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뭔가 어떻게 될지 청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 준비금 증명이라는 거를 어쩌면 주 정부 단에서 먼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주가 또 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금 증명을 지금 그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증명이 먼저 하나하나 도입이 되면 이게 그냥 급물살을 타서 연방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증명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위원회가 할 일이 많아지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20만 BTC를 매년 마련할 것이냐 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실행 계획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암호화폐위원장의 입에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호화폐위원회와 같이 일을 하는 의회 내 다른 위원회 장들의 어떤 신임을 얻고 찬성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신문 지상에 이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럴 때마다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암호화폐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안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중에 유명 대기업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 불장이 오고 너무 이렇게만 치우쳐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비트코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암호화폐위원회가 할 일이 더 많고 더 큰 영역이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가격 상승을 전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개발자들 사이에는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 완벽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기술은 굳이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이죠. 바퀴는 기술입니다. 바퀴가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 언제 처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고대 이집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밀고 끌고 할 때 바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기한 기술이었을지. 야, 이렇게 변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감탄을 했겠죠. 그 이후로 그 바퀴는 어떤 특별한 개선이라는 거 거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굉장히 뭐 그 노면과의 마찰도 줄이고 막 이렇게 아주 뭐 섬세하게 어떤 디자인과 기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형 바퀴가 굴러가는 어떤 모양 자체는 변한 적이 없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개발자들 사이에 그래서 격언입니다. 아니, 시도하는 건 좋아.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좋은데 이미 있는 거, 너무 잘 작동되고 있는 이미 있는 거를 굳이 다시 만들면서 시간 낭비하고 리소스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리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리플이 하려고 하는 해외 송금 네트워크, 그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거,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은 있겠죠. 뭐 느리기도 하겠죠.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부분은 핀포인트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빠르다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 좋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하고요. 스테이블코인 이미 있잖아요. 테더가 만든 USDT가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뭐 2등인 USDC 그 서클에서 만든 것도 더 규제 친화적이고 이미 그 2위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코인 잘 굴러가고 있고, 근데 왜 굳이 리플 스테이블코인이 또 필요하냐? 바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죠. 리플 ETF 나온다? ETF 이미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미 ETF가 있죠. 리플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ETF가 또 필요하냐? 라는 얘기도 또 해볼 수 있겠죠. 뭐 비트코인은 ETF가 왜 필요해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리플보다 시가총액도 훨씬 크고 그거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중장년층 사이에도 많아요. 가상자산 거래소 쓰지 못하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이 중장년층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거래소 쓰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개인 지갑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이런 어떤 굉장히 큰 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ETF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어떤 내러티브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거래소는 못 쓰겠고 개인 지갑은 못 쓰겠지만 이 투자의 당위성 자체는 중장년층에 계신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제 그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핵심 사용성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암호화폐위원회가 생겨서 리플이 설령 거기 들어간다 한들 그거 자체가 뭐 규제의 어떤 뭐 불확실성은 확 그냥 개선해 줄 수 있어도 그게 그 자체가 사용성을 마법처럼 찾아주진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더 높은 성장성과 더 명확한 사용성이 있는, 더 명확한 사용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왜 이 각 국가들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비트코인이 충분히 15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그 기술, 암호화폐로서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이 마치 신시아 러미스 의원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가축을 키우는 거랑 똑같다. 예. 그 가축이 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조종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 가축은 그냥 내가 가지면 내 가축이고 남이 가지면 남의 가축이고, 예, 그냥 원자재다. 하나의 탈중앙화된 자산이다. 그러니까 증권은 다르죠. 증권은 그 증권을 발행한 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을 하는데, 이거는 가축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그냥 그 수요와 공급, 가축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의 공급이 다예요.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정부 부채를 늘려가고 그 다음에 통화량을 늘려가는 것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GDP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희소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라는 게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성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분명한 사용성을 가지고 게다가 높은 성장성,
이제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매년 정해진 개수를 매수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만약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매년 20만 개씩 진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게 현실화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분명히 따라서 더 많이 사모으려고 나설 거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이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과 비트코인을 참 직접 비교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리플은 약간 준증권형 토큰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매출을 내고, 어떻게 영업이익을 내고, 그다음에 그 장래 성장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멀티플을 주는 거죠. 그 코인의 가격에. 그래서 그 코인은 준증권이라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어떤 굉장히 명확한 사용성과 쓸모를 가진 원자재에 가깝고, 그 원자재의 역할이 뭐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중이죠. 법정화폐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작용을 발생할수록 비트코인은 하나의 순결한 그 탈중앙화된 화폐이자 자산으로서 그 사용성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리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들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또는 이미 사신 분들은 또 불안하시겠죠.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되게 알고 싶고,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할까? 약간 수익 받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증권이에요. 자산이라기보다는 준증권에 가깝고, 그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어떤 공시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조차도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가격 우상향을 전망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이렇게 순환매로 리플에도 관심이 가고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언제 종료될지, 그래서 언제 이 상승장이 끝날지, 언제 폭락할지, 언제 곤두박질 칠지는 너무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투자하시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더 깊이 파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플 가격 왜 이렇게 급등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